21번서부터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21번. 그러니까 21번은 뭐냐면 이제 그 정책이죠. 자, 그래서 정책에서는 이제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 4문제, 5문제 나오죠. 이렇게 꽤 많이 나옵니다. 정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틀린 문제인데 여기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틀렸죠. 이거 아니죠. LH공사죠. LH공사. 그래서 이제 공공토지의 비축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이 토지 비축제도, 은행제도를 하고 있는 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 주체는 LH공사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되겠어요. 허그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허그는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보증 업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보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보증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그래도 틀렸고, 2번은 이제 공용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시행자가 누구냐면 이제 공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2번의 표현은 뭐냐면, 초기에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 이게 뭐냐면, 수용 방식에 대한 수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이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땅값 비싼 데는 환지 방식을 쓰는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뭐냐면 토지은행 제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4번도 이제 토지은행 제도, 비축 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토지은행 또는 비축 제도는 직접 개입이죠, 여러분. 직접 개입.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22번은 이제 선분양, 후분양인데,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2, 3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요. 선분양, 후분양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분양과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선분양이죠. 우리나라는. 후분양이 이렇게 있는데, 선분양은 철저히 공급자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완공 전에, 입주 전에 3, 4년 전에 어때요? 수분양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양자한테서 뭘 받아요?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건설자금 쓰는 거죠. 이런 걸 선분양 제도죠.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분양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선분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실시공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선분양은 보통 그 청약할 때 입주자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하고 막상 입주했을 때하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입주는 이제 3년 후, 4년 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부실 시공을 딱 막을 수 있는 게 후분양이죠. 후분양은 거의 준공된 상태에서 직접 이제 주택의 수요자가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공급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왜냐하면은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사들은 선분양해서 그거 갖고 이제 건설 자금 쓰는데, 그럼 만약에 후분양 가게 되면 이제 뭐 건설 자금을 전부 다 은행 대출, PF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기관들이 그 메이저 건설사들한테나 해주겠지. 그 뭡니까? 담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신용이 안 좋은 중소건설사에게는 빌려주지 않겠죠. 그럼 중소건설사들이 다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공급이 위축이 되는 거죠. 이거 무서워서 후분양으로 못 가는 거예요. 후분양은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 이거 원래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OECD 중 뭐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만은 OECD 중 선분양하는 나라는 우리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제도도 그렇고. 이 전세 제도도.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전세 보증금 사고 빵빵 터지고 그러면은 누가 전세 가려고 하겠습니까? 월세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공공임대가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다음 선분양에서 이제 후분양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참 모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자, 언젠가는 이제 후분양 갈 거고, 아마 언젠가는 이제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전세제도가, 공공임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임대가. 이게 받쳐줘야 돼요. 그럼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죠.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제도는 안 없어집니다.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후분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맞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건 틀렸죠. 이게 왜 틀렸느냐? 이제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수요자를 수분양자라 해요. 이걸 수분양자라고 해요. 분양을 받는 자, 받을 숫자, 로부터 조달함으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건 디귿번은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에 대한 설명이죠. 리을분도 마찬가지죠. 수분양자 입장에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부수시 시공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주택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렸죠. 여기는 이제 요거는 두 개 다 선분양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 자, 23번은 이제 이게 투자론인데, 투자론에서는 매년 이제 몇 문제냐? 한 5문제, 6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많이 나올 때는 한 7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정책론 4문제, 5문제, 투자론 5문제, 6문제, 금융론 4문제, 5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론은 매년 7문제씩 꼭꼭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이제 이 계산 문제인데, 세후 현금 수지 구하시오. 우리 시험에 이거 10년 동안 한 2-3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패턴으로. 그럼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다 일일이. 그러니까 뭐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그 다음에 전, 세, 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 좀 보겠습니다. 가능 총소득. 자, 그러면 이제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임대 면적이 500이고 그 다음에 10,000원이네요. 월 10,000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12 해야 돼요. 왜냐? 1년 동안이니까. 1년 동안이니까 얼마가 돼요? 가능 총소득이 500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12 하니까 6천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6천만 원인데 그냥 10,000원 이하 절사. 10,000원 이하 절사해서 그냥 6,000원. 이렇게 하면 됐죠. 공실이 몇 프로예요? 공실이 10%니까 600원. 그렇죠? 이건 0이니까 5,400원이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영업경비. 자, 영업경비 했다.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고 재산세 들어가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과 건물주의 월급,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얼마야? 2,500원.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돼요? 순영업소득이 그러면은 2,900원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뭡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 아니에요. 원금 더하기 이자니까 이제 원금이 얼마야? 100원, 100만 원, 100원. 이자도 100원, 2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700원이 이제 뭐야? 세전 현금 흐름이고. 이제 자, 여기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순대 감자. 순, 대, 감,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순영업소득이 2,900원, 0. 감가상각비 얼마야? 300원. 10,000원 이하 절세했어요.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100원. 400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500원이 되겠네요. 2,500원. 2,500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세율이 30%네요. 그래서 75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50원. 떨어지면 얼마? 1950원. 맞죠? 그래서 1950원. 1950만 원.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한 2번 나온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풀어야 되겠죠. 다른 말 문제 먼저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근데 틀린 게 이제 뭐야? 이제 틀린 거는 요 미음번 여기 틀렸단 말이에요. 자, 투자 금액을 그냥 상식에다 맡기시면 돼요.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 도달했대요. 부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때문에 망할 위험은 없어지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이런 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크대요. 그럼 당연히 선택이죠. 자, 디귿번에 보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커지면 무슨 말이냐. 부채를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렇죠. 그 총액은 같은데 부채를 늘리는 거죠. 더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지만 파산할 위험도 커지죠. 이자 부담 때문에.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금융적 위험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위험이 커지면 리을번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이에요.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기대 수익도 다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위험 나오고 이제 수익이 나오는데 뭐 여기 소익이 뭐 요구 수익일 수도 있고 기대 수익일 수도 있어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25번에는 이제 2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2번이 틀렸느냐? 잘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이렇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예상이 전혀 안 됐다 이거죠. 이거는 요구 수익률에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해소래도 해놨는데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이에요. 만약 예상 못한 건 반영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잘 보셔야 돼. 기대 수익이 더 크죠. 이게. 그러면 이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익이 일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일정할 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건 수익률이죠. 수익률은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인데 투자 금액이 이제 매매가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가 커져요. 이 일정할 때 얘가 커져요. 그럼 수익률은 뭐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해서 하락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거죠.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이 커지죠.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구 수익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도 커진다.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그러면 이 가치라는 거는 이건 이제 미래의 수익인데 미래의 수익, 자, 미래의 수익 나누기 이제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요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는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죠. 그럼 이게 커지죠. 이게 일정할 때 그럼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가치는 작아진다. 요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민감도 분석이나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변이 계수 등은 전부 다 위험을 분석하는 도구들이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비체계적 요금을 제거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요 얘기고. 이것도 좀 난이도 중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상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6번. 26번이 뭐냐면, 이제 요거는 할만하죠. 보세요. 1번이 이제 틀렸잖아요. 왜 틀렸느냐? 무위험률이 작아졌대요. 그럼 뭐 요구 수익률은 작아져야 되겠죠. 말 그대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지울게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 증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일정할 가만있어 봐. 여기 일정할 때 무위험률이 커졌죠? 맞죠? 하락이군요. 죄송합니다. 무위험률이 뭐죠? 국공채 이자율, 정기금 이자율. 이거는 무위험률이라 하잖아요. 이게 작아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도 작아져야 되겠죠,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1번이 그래도 틀렸고. 그다음 2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림셈법에 보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수익률법에 뭐가 있어요? 종합자본 환원율, 그다음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이게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그 얘기고. 자, 3번에 보면 이거죠. 총자본 기대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 크다면 이건 플러스 레버리지 맞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우라 했죠. 플러스 레버리지. 그래서 뭐예요? 총 자,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부채가 뭐죠? 부채가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보다 총 투자 수익률이 커야만이, 이게 이제 1번이, 이게 커야 돼요. 여기 커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얘가 더 커야 돼요. 이게. 그러면 부채를 쓰면 쓸수록 뭐 자기 자본 수익이 커져요. 이게 플러스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더 크죠. 그러면 플러스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레버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반대가 되면 자기 자본 수익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플러스 레버리지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당 수익률, 차입이자율,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여기 1번, 그다음에 이게 2번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얘가 크면 부채를 쓰면 쓸수록 이걸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쓰면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진다. 플러스 레버리지. 이렇게 해두면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있죠? 27번인데요. 이거는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마다 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시간 내 못 풉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버리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버리세요. 올해는 아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재작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낼 겁니다. 이거 왜 내요? 못 맞히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그 해설 다 돼 있으니까 해설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뭐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찍는 문제,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산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정도는 찍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틀렸느냐? 요 4번 틀렸는데 해보면 대출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야? 원리금이죠. 그러면 양변을 저당 상수로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대출액으로 양변을 대출액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만 남아요? 저당 상수만 남죠. 저당 상수는 원리금 나누기 대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원리금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순영업소득이 5,700만 원이고 세전 현금 흐름이 1,700만 원이래요. 그럼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은 세전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 대출액은 얼마야? 대부 비율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이잖아. 10억에 50%니까 얼마야? 5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5억. 5억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0.08. 8%가 나와요. 그래서 8%가 되는 거. 7%가 아니라 8%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힘들죠, 이런 문제는. 근데 또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찍어야 되는 문제를 왜 내느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본고사 이런 문제 냅니다. 냈었고 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다? 아니죠. 이걸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던데 내가 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 데를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몰라도 학교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40문제를 다 풀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랄까요. 경험이 적은 거예요. 국가고시에 대한. 이게 무슨 상대평가다. 그럼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60점만 넘으면 되는 건데, 딱 봐서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다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고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 시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지. 이것까지 하다 보면 그냥, 글쎄요. 일단 뭐 해설은 돼 있으니까 보시고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강사의 저 입장에서는 이런 공부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어차피 본고사 가도 계산 문제 3문제는 못 푼다 이거죠. 시간이 없어요. 그 풀 시간이. 예, 시험 공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네요. 자, 28번에 옳은 거.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는 건데, 자, 보세요. 1번. 1번이 왜 틀렸느냐? 그 영업경비에 소득세하고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 감가상각비,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건물주의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꼭 구별하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왜 틀렸냐면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를 많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어렵죠, 이 표현은 이게.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이거 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채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 이게 원금 더하기 이자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 이 부채가 금융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흐름이나 세후 현금 흐름은 영향을 받아요. 이자에 또는 대출에. 그런데 얘네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조건에다가 감가상각비까지 영향을 받은 건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 그래서 금융조건이나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했다.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오잖아요. 3번에 보면 감가상각비 나왔죠? 고려된 건 뭐죠? 이 가, 유, 순, 전후 중에서 세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에 보면 잔금 비율이 커진대요. 그럼 잔금 비율이 커진다라는 건 잔금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격 마이너스 매도 경비는 순매도액 마이너스 미상환 저당 잔액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 또는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세전 지분 복귀액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와 대출 이자가 반영된 건 순영업소득이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소득세. 이거 세후죠. 세후. 세금이 반영된 건 뭐죠? 세후죠. 세후.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론인데 투자론에서 녹록치 않죠, 여러분.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정해져 있죠. 특히 이제 수요 공급,
그다음 탄력성,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이런 데를 아주 이제 힘들어 하시죠.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29번. 29번은 뭐냐면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죠. 무슨 주식회사, 뭐가 있다. 뭐 A라는 회사가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자본이 이제 지분이죠. 그러면, 어디로 잡히느냐. 요걸로 잡으면 지분금융이라 하고, 요거로 잡으면 뭐야? 부채금융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분금융 얘기하면, 부채금융이네요. 부채금융이 뭡니까, 여러분? 부채금융은 이제 회사채나 어음 발행하면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ABS나 ABCP. ABS는 회사채고 ABCP는 어음이에요. 그럼 뭐로 잡혀요? 부채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담보신탁, 신탁증서금융 또는 대출 이런 건 전부 다 뭐로 잡혀요? 부채로 잡히죠. 부채금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분금융은 뭐죠, 여러분? 공모의원 증자, 부동산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이런 건 뭐야? 지분금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2, 3, 4, 5는 지분금융입니다. 예, 전부 다 지분으로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봅시다. 30번에 보면 자, 이제 맞는 게 뭐냐 이거죠. 맞는 게 금융입니다. 이제 금융. 금융이 이제 맞는 거 5번이죠. 중도 상환의 가능성은 언제 발생해요,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죠. 시장 이자율이 뭐야? 하락할 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뭐가 발생해요? 중도 상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30번에 1번은 왜 틀렸느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율이에요. 그래서 합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 2번은 이제 왜 틀렸느냐? 변동금리에서 대출자는 짧은 조정주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빨리빨리 그 이자 위험을 차입자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긴이 아니라 짧은. 차입자는 짧은이 아니라 긴 이렇게 됐고 3번은 왜 틀렸느냐? LTV가 커진다라는 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담보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크죠. 근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아니에요. 길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환기간이 만기가 길수록 LTV가 높을수록 은행은 부담하는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론을 은행이 잘 안 하려는 거예요. 왜냐? 만기가 10년 이상 50년 이하잖아요. 거기다가 LTV가 70%? 최대 70%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근데 모기지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또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쉽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하죠. 그게 누구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죠. 그게 바로 정책 모기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다 정책 모기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잔금 비율은 뭐야?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죠. 그래서 잔금 비율 플러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 냅니다, 이거. 상환 비율 2개 더하면 뭐야? 1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상환했대요. 이거 잘못됐다. 자, 제가 1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3천만 원을 상환했대요.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상환 비율은 30%예요, 이렇게. 그럼 7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7천만 원을 뭐라 그래? 잔금. 1억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0%가 되겠죠. 2개 더하면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금 비율 나왔죠? 잔금 비율은 여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잔금 비율은 뭐야?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이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이요. 3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맞는 거, 옳은 거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31번 같은 내용의 문제 참 잘 냅니다, 이거.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 또는 점중. 이거 관련된 거 아주 잘 내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이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건 4번인데 왜 1번 틀렸을까요? 자, 1번 중도 상환한대요. 중도 상환하게 되면 이제 잔액이 원리근 균등하고 원근 균등하고 비교하는 건데 원리근 균등에 비해 원근 균등의 잔액이 크다야 작다야? 작습니다. 제일 작은 게 뭐죠, 여러분? 제일 작은 게 원근 균등이에요. 그래서 잔액을 보면 잘 써야 되는데 잔액을 보겠습니다. 잔액을 보면 제일 작은 게 뭐죠? 원근 균등, 원리근 균등, 그다음에 점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원근 균등이 제일 작아요. 근데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되겠죠. 원근 균등, 원리근 균등, 체증 또는 점증 이렇게 됐죠. 자, 2번은 왜 틀렸느냐? 2번은 이제 그 누적이자인데 누적이자는 이제 잔액이 크면 누적이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원근 균등은 원리근 균등보다 누적이자가 크다야 작다야?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3번은 뭐냐면 DTI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TI. 여기 이제 이거 원리금이죠. 원리금.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근 균등, 원리근 균등, 체증 또는 점증. 그럼 여기 상환촉인데 이 DTI가 제일 큰 게 여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원근 균등. 제일 작은 건 뭐 체증 또는 점증이에요. 그런데 점증, 체증이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근 균등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다. 여기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DTI 제일 큰 게 뭐야? 원근 균등. 그다음에 원리근 균등. 제일 작은 게 뭐야? 체증 또는 점증이에요. DTI가 순서가.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맞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원커. 이자는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초기에 이자는 크죠?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원금은 커지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꼭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5번에 보면 이제 점증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아니죠. 증가하다가 작아지죠. 증가하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자 부담이 작아요? 제일 커요? 제일 크지. 세 가지 중에서. 왜?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잔액이 많을수록 누적이자가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32번은 이제 PF인데 이제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F라는 건 뭐죠, 여러분? 주택개발금융이란 말이에요. 즉 부동산의 개발업자가 또는 공급자가 받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흐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특정 개발 사업이 분양에 성공해야 돼요. 만약에 분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뭐 다 부도나는 거죠, 이제. 은행은 은행대로 이제 그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행자, 또 지급 보증을 쓴 건설회사들 망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이 안 좋은 시기죠, 지금. 굉장히.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32번에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자, 자본금을 출자한다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 설립하는데 자본금을 출자하는 건 이제 누가 하는 거냐? 대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폰서가 하는 거, 스폰서. 즉 이게 뭐야?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때 틀렸어, 4번이. 그래서 4번 틀렸고, 1번은 이제 PF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이거죠. 이제 별도의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인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 별도의 이 프로젝트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예요. 법인세 감면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탁회사가 대리 사무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제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제 가지고 관리를 하죠. 법인 계좌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PF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적 소구다. 이고 5번은 조금 전에 방금 설명했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PF에 대해서 나왔는데 PF 대출 채권의 유동화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PF ABS, ABCP라는 건데 그걸 냈더라고. 가끔 그걸 내요. 그럼 그건 찍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야, 그거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건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찍으세요 그랬거든요. 수강생들 다 찍었어요. 그런데도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문제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 뭐냐면 이런 건 맞추셔야죠. 이건 뭐 거의 암기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죠. 틀린 거는 뭐야? 1번이죠, 이게. 왜냐?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자산 전문 운영 인력이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래서 어디다 위탁해야 돼? 자산의 운영 업무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명목상의 회사를 택했느냐? 여기 보면 법인세 이제 어떻게 감면, 비과세 받으려고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 3번에 보면 설립 시는 현물 출자 안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 안 되고. 그럼 언제 가능한 거냐? 최저 자본금을 갖춘 다음엔 되죠. 최저 자본금을 갖춘 다음엔 되지만은 설립 시는 현물 출자 안 되죠. 그다음 4번은 뭐냐면 이게 예외 조항인데 뭐냐면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전체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이다. 이 경우에는 뭐야? 공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 발행할 때 공모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3호로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모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주식의 분산이라는 거죠. 이거 주식의 분산. 주식의 분산을 적용하지 않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5번 뻔하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주의죠. 우선해서 적용하고 여기 없으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상법을 따르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서부터는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이게 부동산 가격 지원칙인데 틀린 거는 이제 뭐야? 2번이죠. 지역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건 뭐 최유효용이 아니라 적합원칙이죠. 적합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주변. 그렇죠? 주변. 또는 이게 외부죠. 외부와 적합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최고의 가치가 나온다. 이게 뭐요? 이게 적합의 원칙이죠. 그렇죠? 만약에 주변 대상 부동산의 용도나 이용 방법이 주변 상황과 외부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슨 감가야?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그 얘기고. 1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경쟁의 원칙이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4번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균형의 원칙 나왔죠. 균형의 원칙. 이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균형의 원칙 나오면 이 건물과 부지 이거예요. 건물과 부지. 요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건물과 부지. 그러면 만약에 건물과 부지가 불균형이다. 그럼 무슨 감가야?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요게 무슨 요게 대상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주변을 보자. 주변. 이건 뭐죠? 이건 지역 분석. 지역 분석에선 뭐라고 그래요? 지역 분석에서는 잘 써야 되는데 지역 분석에서는 뭐죠? 적합의 원칙. 다음에 우선 개별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에 이제 틀린 거는 뭐냐 이거죠. 틀린 거. 이제 틀린 거 1번이란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이제 원가법인데 재조달 원가라는 건 기준 시점이에요. 준공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새로 조달하는 것을 신축하는 것을 상정,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죠. 그래서 준공 시점이 아니라 뭐야? 기준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는 뭐예요? 이제 정률법. 감가율이 일정하죠. 뭐가 일정하다? 감가율이 일정해요. 그렇지만 이 감가액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합니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감가액이에요. 감가액.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액법은 일정해요. 이게 정액법이에요.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법. 상환기금법도 일정해요. 상환기금법도 일정합니다. 왜 일정한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 차액이 복리이자예요. 복리이자. 그래서 복리란 말 나오면 상환기금법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을 내용연수법이라고 해요. 내용연수법. 요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내용연수법이라는데 이 내용연수법에서 감가액이 복리로 재투자된다. 그건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런데 정률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가액이. 이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초년도에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체감한다. 그럼 정률법 찍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정률법 이거 중요해요. 이거 감가액이에요. 감가 누계액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고 3번은 이제 소모, 마모, 훼손, 물리적 감가액이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뭐야? 일정하지만. 그렇죠? 정액법은 일정하죠. 그래서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법. 그런데 정률법은 어떻게 돼요? 초년도에 크고 뒤로 갈수록 체감하죠. 감가액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 35번에 5번은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이죠. 감가 수정. 감가 수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감가 수정이라는 건 이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은 적산가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감가 수정.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가 수정이란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근데 그 감가 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죠. 그렇죠?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여 공제 이따 보겠지만 중요합니다. 뭐하여? 공제하여 빼주는 거잖아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뭐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이죠. 공제하여 무엇을 구한다? 가액을 구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 한다. 그렇죠? 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요거. 근데 이거는 이제 감칙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이거는 이제 생으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6번. 그 36번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사례분의 대상이잖아요. 100분의 100인데 지금 대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1이고 5% 열세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1이니까 됐고 95%니까 뭐 0.95. 그죠? 되게 쉽죠? 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7번은 이제 틀린 거는 뭐냐?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여기 보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2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외우느냐? 도박 3호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도시지역은 3년이네. 도박. 그 밖의 지역은 뭐야? 5년이네. 도박 3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는 토지는 이제 공시가 기준법의 원칙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요. 감칙에 의해서. 2번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이제 그 감칙에 나와 있는 그 문구고, 그 다음에 4번, 37번, 4번 됐고, 5번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죠. 토지는 뭐야?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 예외는 뭐죠?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 감칙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우리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됩니다. 뭐 감정평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38번을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 38번이 뭐냐면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38번 같은 게. 왜냐? 이 정답은 이제 1번인데 왜 어렵느냐? 진짜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걸 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딱딱 편해요. 적산법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기초가액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경비를 더하여요. 더하여. 그래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니은번은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 충,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신, 자, 성 이렇게 외우세요. 통충정, 신자성. 통충정, 신자성. 이 감치기 문구에 요거 외우셔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그래서 통충정, 신자성 요거 나오면 맞다 그러시면 돼요. 요 감칙 문구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요 뒷번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여기서 합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산이야, 공제야, 공제. 지웠네요.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리얼번 이거 맞죠?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 미음번은 왜 틀렸느냐? 마지막 때문에 틀려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 주로 이제 아파트 연립 다사대 이거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또는 일괄해서 평가할 때 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이 경우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셔야 돼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인데 양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참나. 틀린 건 뭐냐?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왜 틀렸느냐?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표준주택 가격이에요. 가격이 공시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따라서 뭐 표준주택 가격이든 또는 개별주택 가격이든 공동주택 가격이든 그냥 전체 가격을 공시해요. 표준주택 가격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도 국장이 하는데 전부 다 전체 가액을 다 공시해요. 그럼 단위 면적 땅 나오는 거는 뭐야?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밖에 없어요. 단위 면적 땅 이거 나오면 뭐야?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단위 면적 땅이에요. 단위 면적 땅이 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그런 거고 이건 전체 다 그냥 공시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렸고. 1번은 당연히 도로상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할 때 당연히 포함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 3번에 보면 표준지를 선정됐대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잖아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개별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지가 정보 제공하고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가 정보 제공,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다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거죠.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인데요. 요 40번이 뭐냐면 요것도 좀 어렵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낸 적이 한 번 있구나. 예전에 아주 어려울 때 한 번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토지가액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는 겁니다. 건물가액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이게 잘 봐야 돼요.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만 있어요. 자본 수익률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 있어요. 근데 자본 회수율을 무엇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되냐면 직선환원법 또는 인후도 호스콜도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상해지죠? 좀 어려워지죠, 이게.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이에요. 상각률이라 이게 뭐로 쓰냐? 잔존연수분의 2를 씁니다. 요게 쓰는 게 이제 바로 그게 무슨 법이냐면 직선법, 직선환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공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50% 50%네요. 0.5, 0.5.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자본 10%네. 0.1. 요것도 0.1. 그런데 얘는 이제 요걸 또 더해줘야 돼요. 건물은. 근데 전체 내용연수가 50년인데 경과연수가 10년이네요. 그럼 잔존연수는 40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4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40분의 1이면 0.025가 나오네요. 그래서 0.025.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0.125가 되고 얘는 얼마야? 0.1. 그래서 그러므로 0.5 곱하기 0.1 그 다음에 0.5 곱하기 0.125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0.1125 얼마가 나오냐? 1125 그래서 11.2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종합환원율이라 하죠. 여기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되는 분은 하시고 안 되는 분은 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난이도 상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시험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잘 맞춰서 공부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난이도 중과하니까 그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상은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버리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기간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